그깟 아이 하나 못 봐서 다치게 한 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때 아이가 공을 쫓아나갈 때까지 대체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이 피부가 얼마나 연약한데 우리 손자도 다쳤지만 나도 다쳤어요. 내가 목숨 걸고 겨우 구해놨더니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그것밖에 없나요? 엄마, 제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는 어른이니까 금방 나을 수 있어도 아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장판이라도 다치면 키도 못 크고 아이 인생 어떻게 될지 걱정돼요. 애 봐달라고 해서 봐줬더니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엄마도 애 낳아봤으니까 그 마음을 알 텐데 어떻게 엄마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동안 아이를 엄마께 맡겼는데 그렇다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하죠? 준이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구하려면 안 다치게 구해야죠. 엄마가 갑자기 아이를 붙잡고 몸을 날리는 바람에 머리까지 다쳤잖아요. 저는 이제 3명의 아이 엄마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갓난아기 하나와 2살 터울 첫째 아이, 그리고 막내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둘째 준이를 못 본 건 제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마, 제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꼭 낳아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믿고 낳았는데 그러면 엄마가 봐주셔야죠. 저는 엄마와 함께 사는 게 불편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잘 봐주실 거라 믿고 모든 걸 감수하고 함께 살게 된 거였어요. 니들이 나를 모신 게 아니라 내가 니들을 모셨지. 빨래, 청소, 육아까지 전부 내가 했는데 70만 원 주고 생색내면서 24시간 쉴 틈 없이 일만 시켰잖아요. 아들이며 며느리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나는 정말 헛수고했구나 싶어요.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앞으로는 더 조심해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다른 사람을 구하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손에 익숙해져서 할머니만 찾거든요. 이제 나는 그만하려고 해요. 내 집 전세금 돌려주면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 살려 합니다. 더 이상 니들한테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엄마,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면 셋째를 낳지 말라고 하셨어야죠. 겨우 복직했는데 엄마가 지금 우리 아이들 약점 잡아서 이러는 거 아세요? 엄마 전세보증금은 이미 제 사업자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려고 애쓴 건데 그냥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함께 살아주시면 안 돼요? 엄마는 손주들 할머니시잖아요. 그래, 나는 손주들 할머니이고 니들 부모인데 니들은 날 일하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보증금 당장 못 준다면 나중에 받고 그 집 팔아서 월세로라도 살겠다. 어딜 가서 일을 해도 70만 원보다는 더 벌며 살겠지. 설마 돈 때문에 섭섭해서 이러시는 건가요?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돈 더 안 준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고 나가나요? 정말 실망이에요. 알았어요. 20만 원 더 올려드리면 되나요? 나는 이미 100번, 1000번 실망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니들 때문에 상처받은 이 엄마 마음 하나 끝까지 몰라주는 걸 보니 헛수고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는 거예요. 당분간 내게 연락하지 말아요. 좀 쉬고 싶어요. 결국 돈 얘기만 하는 걸 보니 기가 막혀서 큰맘 먹고 20만 원 더 올려준다고 하면서도 저는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나마 눈치 빠른 며느리가 남편을 말리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중요한 걸 구분 못하는 아들을 보며 내가 도대체 누구를 낳아 키웠나 싶었고 할머니 찾는 손주 셋이 눈에 밟혔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쉬고만 싶었어요. 돌아보면 아들과 합가한 게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난 후 혼자 계시면 걱정된다는 말에 바쁜 사업가 아들과 교사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오랜 고민 끝에 합가를 결정하고 아들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아들네와 살면서 불편한 점도 많고 며느리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여러모로 힘들다는 아들 내외를 위해 큰 마음을 먹고 결정한 일이었어요. 물론 합가의 과정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서운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서로 참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올해로 딱 71살 된 김정희라는 사람이고 아들네와 합가한 지 벌써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은 떠나버린 남편이지만 남편은 병치레하면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했는데 결국 살던 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음만 먹다가 남편은 떠나고 저 혼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스라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큰딸은 제주도로 시집가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고 아들은 경기도 신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띠동갑으로 만나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는데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한 후에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집안일 외에 바깥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살림이 전부였는데 그 살림 솜씨로 딸과 아들 모두를 이날 이때까지 잘 키워냈습니다. 큰딸은 제가 깔끔하게 살림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 시집가서도 시부모님께 살림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살림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딸을 잘 키워서 보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딸은 그 공을 저에게 돌리며 엄마 덕분에 저도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딸을 시집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었는데 아들은 공대를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한 후 소개팅으로 만난 며느리와 3년여간 연애 후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교대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여자의 직업으로는 공무원이나 교사가 최고라며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기뻐했습니다. 물론 저는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경제적 능력도 요즘 시대에는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싼 세상에서 남자 혼자 벌어서 가정을 책임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맞벌이가 기본이고 육아나 가사노동도 반반 나누는 것이 당연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려. 경제적 능력 없는 마누라와 함께 살아주느라 고생했어.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으면 차라리 나가서 일하라 그러지 그랬소.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아이고 마누라, 우리는 각자 잘하는 걸 했잖소. 당신은 살림을 잘해서 살림을 도맡아 했고 나는 돈 벌어서 다 당신에게 갖다 줬소. 우리 식구 모두 잘 먹고 잘 살았잖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잘 먹고 살긴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져와서 그거 내가 알뜰살뜰 나눠 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나는 티셔츠 한 장도 못 사 입어도 당신과 석희, 서경이는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내가 그걸 왜 모르겠소. 부족한 월급으로 당신이 알뜰하게 모아서 이 집도 사고 애들 학비며 결혼 자금까지 다 마련했잖소.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여자 직업 좋다고 외적인 것만 보지 말고 직접 만나봐서 됨됨이가 괜찮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우리 아들을 사랑해주는 며느리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과연 어떤 며느리감이 들어올지 궁금했고 며느리감이 온다 해서 잔뜩 솜씨를 부리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반듯한 정장 차림으로 인사를 왔는데 한번 봐서 사람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교사답게 차분하고 됨됨이도 좋아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결례에서도 사돈내외를 만났는데 두 분은 경북지방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도 경북이 고향인데 대학을 서울로 와서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사로 근무하다가 몇 번 소개를 받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우리 아들만 마음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마음에 두었다는 며느리의 말이 예뻐 보였고 우리 아들과 잘 살겠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상견례 후 결혼식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주말에는 언제나 며느리가 집에 와서 이미 집안 사람처럼 많은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어머님, 이거는 제가 할게요. 가서 쉬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직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앉아서 쉬거라. 며느리 된 다음에 와서 도와줘도 되지 않느냐 라고 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저 이미 며느리나 마찬가지예요. 상견례까지 다 했고 결혼식장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물론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서경 씨 와이프보다 어머님 며느리 먼저 하고 싶어요. 벌써부터 질투가 나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우리 시연이 벌써 차지하신 거예요. 내 와이프인데 나한테 허락받고 부리셔야죠. 라고 장난스레 말했고 며느리는 어머, 부리긴 뭘 부려. 내가 지금 어머니께 신부 수업 받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저는 자자, 남자는 방해하지 말고 거실로 가서 TV 나보고 이따 저녁이나 맛있게 드시면 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다듬고 있던 나물과 손질하고 있던 야채를 가져다가 열심히 일을 도왔습니다. 공부하느라 많이 해보지 않았는지 서투르기는 했지만 얌전한 목소리로 제게 어머님, 살림하는 법 잘 가르쳐주세요. 라며 살림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예쁘고 싹싹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네에서는 그런 예쁜 며느리를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딸을 제주도로 멀리 시집 보내서 허전하던 자의 딸. 같은 며느리가 복덩이처럼 들어오니 저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서경인의 며느리를 잘 얻었다고 소문이 났고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갈 때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축복을 받은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 내외는 신혼여행을 제주도에 있는 딸에게 갔습니다. 그때 딸에게 연락이 왔는데 딸은 올케가 사람이 참 좋고 괜찮다. 서경이 부인을 잘 얻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딸은 꼼꼼하고 야무진 성격에 사람 보는 눈이 매우 정확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딸의 눈에도 며느리가 괜찮다니 저는 정말 서경이가 좋은 부인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는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전세로 살다가 경기도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청약을 받게 되었고 4년 후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며느리는 임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시 며느리의 나이는 34살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혹시나 둘 중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애들이 현명하니 알아서 잘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큰딸은 일찍 손녀딸 2명을 낳아 이미 마음이 놓였지만 아들은 결혼한 지 4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어 병원에 가볼까 하던 참에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며느리 집에 여러 가지 음식을 싸들고 가서 며느리를 챙겨주고 싶었지만 남편은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된다며 만류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현명했고 요즘 세대의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조언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손녀딸을 둘이나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자를 보고 싶었는데 손자를 보게 되었다는 소식에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진통 끝에 겨우 자연분만으로 첫 손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아보며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진통으로 지쳐 누워있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딸도 제주도에서 첫 손녀딸을 낳았을 때 아이가 나오지 않아 심하게 고생했었습니다. 딸은 제왕절개 수술을 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딸의 시어머니는 병원비가 많이 들고 아이는 자연분만으로 태어나야 건강하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에 무조건 자연분만을 고집했습니다. 딸은 그때 죽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딸이 아니라고 병원비를 아낀다니 얼마나 비싸길래 그랬을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딸의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산모가 고생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따졌고 그 이후 둘째 손녀딸을 낳을 때는 딸이 원하는 대로 제왕절개를 해서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며느리가 고생하지 않고 출산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힘들면 제왕절개를 하지 그랬냐고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 그냥 고생하지 말고 제왕절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엄마, 그냥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될걸. 다 끝난 일에 대해 왜 이런저런 말을 하세요. 제왕절개는 나중에 더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시연이가 그렇게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 시연이가 손주 낳느라 힘들었다니까 걱정돼서 한 말이지. 너희 누나 때도 보니까 자연분만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산모 상황에 맞게 낳아야지 무리하면 산모나 아이 모두 안 좋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아들은 다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연분만했다고 돈도 덜 들고 잘했다고 하는데 왜 엄마는 트집부터 잡으세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한 거지. 다음부터 시연이가 고생하면 너희가 나서서 제왕절개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야. 산모는 고통이 심해 그 순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라고 저는 설명했지만 아들은 그건 저와 시연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엄마가 말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다.
며 병원비와 필요한 곳에 쓰라며 300만 원을 손에 쥐어주었지만 아들은 별로 기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는 척하며 제가 집을 떠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경솔했다고 하며 다음부터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을 조심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먼저 생각한 후에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죄송하다며 손주를 보러 다시 병원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느리가 깨어난 후 아들에게 들었는데 며느리는 시어머님이 저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인데 왜 그렇게 곱게 해석했냐 며 아들을 나무랐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을 보고 사과하겠다 며 저를 다시 병원으로 부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참 얄미웠습니다. 와이프가 고생해서 자연분만으로 손주를 낳아줬다며 저에게 그토록 달려들던 아들이 이제 와서 며느리가 어머님께 사과하라 고 하니 바로 저를 불러 사과하겠다고 한 것은 이제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서운한 마음을 꾹 감추고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자 며느리는 저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참 예뻐요. 저도 아기를 처음 낳아봐서 이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너무 작고 소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다르다고 하는 거야. 아이를 낳아봐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란다. 이제 너희도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자 며느리는 서운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왕절개를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자연분만이 아이에게도 좋고 산모에게도 회복이 빠르다고 해서 선택한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걱정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아주니 고맙구나. 나는 네가 내 딸 같아서 한 말이었어. 내 경솔한 발언 때문에 속상했다면 기분 풀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아니에요. 어머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제가 좀 일찍 복직하게 되면 저희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손주를 돌봐달라는 요청에 저는 우리 집이 너희 집이랑 거리가 좀 있지 않니? 라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어차피 어머님 댁에서 저희 학교가 멀지 않으니 제가 출근길에 잠깐 들러 맡기고 갈게요. 저희 집 대출금도 그렇고 돈을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해서 언제까지 쉴 수는 없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러워 보였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보니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친정 부모님에게도 어느 정도 돈을 붙여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계속 쉴 수만은 없고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손주를 돌보던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에 쉽게 대답하기가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딸네 집에서도 딸이 전업주부라 아이를 보기는 하지만 가끔 부부 동반 모임이나 사위와 데이트할 때는 시댁에 맡기려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겨우 그 정도 봐주는 것만으로도 질린다. 는 딸네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저도 망설여졌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에 질린다는 딸네 시어머니는 손주는 예쁘지만 그건 그거고 돌봐주기는 쉽지 않다며 딱 잘라 거절하곤 했습니다. 결국 하루 동안 손주를 봐주는 일당을 주면서야 겨우 봐주는 척이라도 했다는 이야기가 저를 겁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대중교통으로 오가는 것도 아니고 직접 아이를 데려온다고 하니 저는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를 맡기려는 생각이 막상 며느리에게도 부담이 되었는지 육아휴직을 끝까지 사용했고 곧이어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면서 며느리는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가끔 방문했지만 남편은 가면 며느리에게 더 부담될 수 있다며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도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알아보더니 결국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는 사업이 잘 될 리 없었고 처음에는 반짝 잘 되다가도 곧 적자를 보기 시작해 나중에는 생활비조차 가정에 가져다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몇 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했고
남편은 안쓰러워 아들이 말한 금액보다 조금 더 보내주곤 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던 남편은 점점 아들의 생활비를 대기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도움 하나 못 줄 수 있겠냐 며 아들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아들은 점점 더 연락이 없었고 남편이 매달 보내는 생활비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늙은 아비가 힘들게 번 돈을 보내주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는 아들에게 한마디 하려 했지만 남편이 말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빨리 복직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난 후 저는 며느리에게 또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고맙다고 하더니 두 번째 건넨 돈은 생활비처럼 별다른 반응 없이 받았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며느리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고 저는 손주들이 예쁘기는 했지만 부모인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냐고 물어봤지만 아들은 묻지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차마 사업 그만두고 다시 회사에 다니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즈음 남편은 지병으로 인해 쓰러져 버렸습니다. 경비원 일을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남편인데 새벽에 출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병원에 가보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한없이 울었지만 상주인 아들은 회사 일 때문인지 며느리와 함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이 되어야 할 아들에게 연락이 안 되니 제 손발은 충격에 떨리고 차가워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시간 떨어져 사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동생은 한달음에 달려와 주어 그나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저를 진정시켜줄 사람이 없다는 게 겁났습니다. 여동생이 대신 전화를 걸어 며느리와 뒤늦게 연락이 닿았고 며느리는 착잡한 얼굴로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서경이는 급한 일을 마무리하자마자 오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는 아이들이 어리고 맡길 곳도 없어 오기가 힘든 것 같아 언니가 섭섭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초상집에 아이들이 오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라고 여동생은 위로했습니다. 저도 며느리에게 올 생각하지 말고 손주들만 잘 돌보라고 하려 했지만 정작 며느리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딸은 새벽에 소식을 듣고 부부가 함께 달려왔고 상주인 아들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장례식은 간신히 치러졌고 저는 깊은 슬픔 속에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홀로 서울에 남아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지만 추억이 남아있어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마주칠 때마다 위로를 해주었지만 미안하게도 그 어떤 위로도 저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멍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들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핏줄들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장례식 때 아들에게 실망했던 마음이 남아있었지만 자식을 보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피폐해진 저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며 손주들과 함께 온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들로서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저희랑 합가하죠. 엄마, 요즘 집 팔 시기가 아니라서 낮은 가격으로밖에 팔 수 없으니 일단 전세 주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신도시라서 그래도 생활하기 괜찮을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한 동네에서만 살았습니다. 이사를 두세 번 다녔지만 모두 근처에서만 돌았고 멀리 가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신도시가 살기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저는 아직 낡은 아파트와 정든 이웃들이 남아있는 이곳이 좋았습니다. 서울이지만 아직 발전이 많이 되지 않아 판잣집도 많은 이곳이 익숙해 떠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아들은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너희랑 합가하면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겠니? 라고 물었지만 아들은 엄마, 어차피 집에서 쉬시잖아요. 합가하는 게 어렵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저희도 합가 생각을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애도 봐주시고 살림도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좋을 것 같고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병원에서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오르며 오히려 불편했을 때 아들 옆에서 손주를 돌보면 남편의 부재로 인한 허전함이 메워질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지내는 외로움은 생각보다 지독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내외와 합가하기로 결심하고
집을 전세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내외는 전세 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합가부터 하자며 성화를 부렸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부모와 함께 살기 싫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라도 빨리 합가하자고 하니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며 동네 부동산을 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전세 세입자를 찾는 건 문제가 아닌데 언니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남편 떠나서 허전한 건 이해하는데 합가하면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엄마가 혼자 있어서 외로울까 봐 걱정돼 모시고 싶다고 하니 마냥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애도 봐주고 살림도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잘 생각해봐. 합가해서 끝이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봐서 그래. 왜 다들 자식들과 합가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 며느리 때문에 못하는 거야. 라는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합가하면 며느리가 불편할 것 같지만 정작 떨 사람은 부모야. 손주들이 어리다면서 애 봐주는 것에 도움을 받으려는 게 보이지 않아? 라고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나 혼자 있는 것보단 손주들이랑 함께 있는 게 낫겠지. 라고 말하니 친구는 그렇다면 내가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뒷바라지 하다가 애들이 커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요양원행일 수도 있어. 라며 조언했습니다. 설마 우리 자식들이 그런 애들이겠어? 라고 말했지만 친구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합가를 하더라도 전세금은 꼭 쥐고 있어. 괜히 내놨다가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라고 충고했습니다. 친구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금을 쥐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전세금을 싸게 내놓았지만 세입자는 쉽게 들어오지 않았고 그 핑계로 합가를 계속 미루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그냥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설득했지만 제가 움직이지 않으니 며느리와 다시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셋째를 임신했어요. 라는 아들의 말에 셋째를 임신했다고? 그게 정말이냐? 라고 놀라 물었습니다. 아들은 네. 그런데 둘도 벅찬데 셋째는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어요. 아무래도 셋째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애엄마 복직도 어렵고 저도 힘들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주던 생활비로 그동안 겨우 버텨왔던 아들 내외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애 둘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며느리가 복직할 계획이었는데 셋째를 임신하게 되어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셋째를 낳으면 애국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혜택도 많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들 내외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셋째 손주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새 생명이 생겼다는 소식에 처음부터 포기할 생각을 하는 아들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씩 준다더라. 다자녀 혜택도 좋다는데 포기하지 말고 낳으면 어떻겠니? 라고 말하자 아들은 1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낳아요. 평생 키울 비용은 100만 원으로 안 되잖아요. 둘째부터 혜택이 다 돼서 셋째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청약도 이미 돼서 셋째 낳으면 더 힘들 것만 남았어요. 라며 현실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도 생긴 아이는 낳아야지. 우리 손주를 포기할 수는 없잖니. 그러면 벌 받을 거야. 자식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하자 아들은 그러니까 엄마가 좀 도와달라고요. 장모님이라도 가까이 계시면 도와달라고 하겠는데 지방에 계셔서 엄마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며 절박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아들을 끌어당겼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 난처하게 하지 말고 가요. 병원에 예약해놨어요. 우리 형편의 셋째는 인연이 아닌가 봐요. 어쩔 수 없죠. 가자. 며느리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이를 악물고 말했고 아들은 며느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손주까지 외면할 수는 없어서 결국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지? 라고 묻자 아들은 엄마, 그러면 허락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엄마가 도와줄 줄 알았어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래,
셋째 손주까지 생겼으니 어쩌겠니. 시연이는 몸조리 잘하고 수산해라. 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가 도와주시기만 하면 잘 모실게요. 셋째 아이도 건강하게 수산할게요. 라며 며느리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결국 저는 돌아오는 주에 아들 집으로 합가하게 되었고 전세는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할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바빠서 아들 집을 자주 들르지 못했더니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락스를 들고 세심하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묵은 때가 많았던지 일주일 내내 청소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허리와 무릎이 아팠고 손주들까지 돌보려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지만 무사히 복직했고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돕기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조금씩 합가에 익숙해질 즈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아들이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준 덕분에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입자는 워낙 따지기 때문에 도배와 장판 교체 조건까지 걸어서 겨우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부동산 동생이 전세금은 꼭 쥐고 있어야 한다 고 당부했지만 아들은 능숙하게 그 전세금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집안일과 육아에 정신없이 바쁜 사이 전세금은 앉은 자리에서 아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 돈 좀 쓸게요. 사업 잘 되면 2배로 불려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 저 믿죠? 아들은 이미 돈을 모두 사업에 사용한 뒤 나주에서야 제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제가 안 된다 고 한들 이미 아들의 손에 넘어간 돈이었고 화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 그냥 놔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며느리는 셋째 손주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첫째와 둘째에 이어 셋째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다행히 첫째와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4시쯤에 찾으면 그나마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생아가 태어난 상황이었고 며느리가 조리원 비용을 아까워해서 산후조리마저도 제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후 산후우울증 때문인지 점점 예민해졌고 몸이 힘든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 중에도 아기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거나 외출 후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참 산후조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고 여러 번 말했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일을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던지 며느리는 셋째의 100일 잔치가 지나기도 전에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편했나 봅니다. 답답한 집안에서 시어머니와 우는 신생아를 돌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장생활을 택하는 게 나았던 모양입니다. 확실히 출근을 시작하니 며느리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후 저는 셋째 손주와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신생아가 청소기 소리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맞춰 청소를 하고 쌓인 먼지를 걸레로 닦고 솔로 힘껏 문질러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온 힘을 다해 잠도 못 자며 손주들을 돌보는 와중에 셋째가 점점 커지면서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판 이유식이 잘 나온다고 하지만 당연히 직접 만들어 먹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쌀을 불리고 호박과 청경채 같은 야채를 추가하기 위해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아들 내외가 준 체크카드에 있던 생활비가 이미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할 수 없이 아들 내외가 주던 70만 원에서 쓰게 되었는데 손주들 간식과 옷을 사느라 이미 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비싸다 보니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사다 보면 금세 10만 원을 넘겼고 결국 제 돈 70만 원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들 내외가 주는 70만 원을 어렵게 다 함께 쓰자는 생각이었기에 아까움 없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옷이나 키즈 카페에 데려갈 때면 70만 원마저도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저를 향해 조금씩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셋째 이유식 만들 때 유기농 브랜드인 초록이 제품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마트에서 싸게 사시는 것 같던데 아직 돌도 안 된 아이니까 유기농으로 먹여야 해요. 라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저는 농약을 제거하려고 식초와 소주를 섞은 물에 담갔으니 괜찮아. 요새 애호박이 900원이면 사는데 유기농은 5,000원이야.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냉동 야채도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이유식 기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 이유식 먹일 때까지만이라도 유기농으로 해줘요. 첫째와 둘째도 다 그렇게 키웠어요. 라며 며느리는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셋째에게 첫째와 둘째가 먹는 과자를 먹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신경이 쓰여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는 셋째 손주에게 간식을 주는 것까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아이 한두 명 키워본 것도 아니고 셋째까지 키워보면 알만할 텐데도 며느리는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어차피 엄마 취향에 맞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니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10년 전에 내가 며느리보다 어릴 때 갓난아기 남매를 키울 때 시어머니가 와서 아기는 이빨이 없으니 내가 씹어서 먹여야 한다. 며 직접 씹어서 뱉어주는 것이 정말 찝찝하고 싫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내 행동이 그와 비할 바도 아니었고 사실 내가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손주가 맛있게 먹던 과자를 셋째에게 슬쩍 주길래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게 전부였지만 그게 며느리와 오해를 부른 죄였습니다. 이렇게 며느리와 종종 오해가 생길 때마다 저는 대개 며느리에게 맞추려 했지만 가끔 억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내 말이 싸움으로 번질까봐 평화를 위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생활비 100만 원으로는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조금 더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너도 손주에게 유기농 채소를 고집하니 지금 생활비로는 부족한 거 알지? 내 용돈을 생활비에 보태왔는데 이제는 모자라서 좀 올려야 할 것 같아. 그제야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돈 문제는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더 편했지만 사업을 하는 아들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그냥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용돈까지 보탰다고 하자 며느리의 유기농 타령은 바로 잠잠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아범에게 얘기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가계부 좀 보여주세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 누군가가 뒤통수를 세게 때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계부를 보여달라고? 시어머니가 합가해서 생활비 타 쓰는데 가계부를 보여달라니. 내가 허튼 짓이라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게 아니라 아범이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올려달라고 하려면 가계부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남자들은 요즘 물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참아주려 했지만 가계부까지 보여달라는 건 좀 아니다. 내 못 보여줄 건 없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라고 말하자 며느리는 그럼 생활비를 올려드릴 수 없어요. 가족끼리도 정확해야죠. 어머니도 정확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막말로 저희가 아침, 점심은 밖에서 해결하고 저녁만 하시는데 뭐 그리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아침, 점심을 해결하고 손주들 간식도 사고, 빵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너희가 좋아하는 고기와 갈비도 사고, 키즈카페도 가고, 외식도 하니까 돈이 들어갈 때가 끝이 없어. 라고 말하자 며느리는 어머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도 불필요한 지출을 체크해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예의 없는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여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친정엄마한테 가계부를 보여달라고 한 적 많아요. 그렇게 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시어머니가 아닌 집안일을 하는 파출부나 아이돌봄이 정도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가계부는 못 보여준다며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아들 핸드폰에 내역이 뜰 테니 그걸로 확인해봐라 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생활비를 올려준다는 대신 불필요한 지출 목록을 프린트해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앞으로는 키즈카페는 가지 마세요. 그냥 놀이터에서 놀려주세요. 간식도 시중 과자나 빵은 백해무익하니까 사지 마시고 음료수도 되도록 주지 마세요. 물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애들한테 밥만 먹이라는 거야? 간식은 안 주라고? 나도 비 올 때나 폭염주의보가 내릴 때만 키즈카페에 데려가는데 어떻게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껴? 차라리 너희가 주말에 배달음식을 줄여야지. 주말마다 육회에 모둠에 시켜 먹고 보쌈에 해물찜 시켜 먹는 건 수십만 원이잖아.
그리고 너희는 커피도 배달시켜 먹잖아. 왜 그런 건 안 주려? 라고 말하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들 입은 즐겁게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만 돈을 아끼려 하니 우스웠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안 시켜 먹을게요. 어머님도 키즈카페는 가지 말고 간식도 최소한으로 주세요. 라며 합의를 보았습니다. 셋째가 태어나면서 차를 바꾸게 되어 매달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이해하지만 돈은 순식간에 사라져 생사람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까지 포함되어 저는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 70만 원까지 생활비에 보탠 덕분에 겨우 버텼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는 그 금액까지 다 계산에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로 인해 합가의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껴 쓰라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궁핍해진 저는 전등을 자주 끄고 에어컨과 난방도 아껴 쓰게 되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무척 더운 날이었습니다. 전날 비가 내려 더위가 조금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을 하원 차량에서 데려와 집으로 가는데 평소처럼 손주들이 할머니, 키즈카페 가요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데려갔을 텐데 자주 가던 키즈카페가 최근 가격을 올려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 내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큰 아이들이 많아 신경이 쓰였지만 며느리가 아이들은 웬만하면 놀이터에서 놀리라 고 했던 말이 떠올라 최대한 안전하게 신경을 쓰며 손주들을 놀게 했습니다. 마침 첫째 손주의 어린이집 친구가 놀이터에 있었고 축구공 모양의 탱탱볼을 가져와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손주는 놀이터를 시시해했지만 친구가 있으니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그 사이 셋째 손주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려 저는 보냉백에서 이유식을 꺼내어 먹여주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해 그늘막에 앉아 있었지만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흘러내렸고 유모차 선풍기의 바람도 뜨거운 바람만 나와 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셋째 손주는 계속 칭얼대며 이유식을 뱉어냈고 저는 셋째를 안아달래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공이 누군가의 발에 맞아 놀이터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공이 도로 쪽으로 튀어나가자 둘째 손주가 공을 잡으러 달려나갔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 가슴이 철렁했고 저는 셋째를 유모차에 두고 핸드폰을 쥐어준 후 둘째 손주를 쫓아갔습니다. 갑자기 큰 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저는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기를 바랐지만 아이를 보지 못했는지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둘째를 안고 옆으로 피했는데 다리 한쪽이 차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때의 충격으로 다리와 허리에 통증이 왔지만 둘째 손주를 무사히 구해낸 것에 안도했습니다. 차는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고 둘째 손주는 놀란 나머지 제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는 둘째를 안은 채 괜찮아, 괜찮아 라고 다독였습니다. 문득 셋째가 유모차에 남아있다는 생각에 첫째에게 친구 엄마와 함께 동생을 잠시 챙겨달라고 부탁하고 저는 쩔뚝거리며 셋째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허리도 심하게 아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차량 운전자가 당황하며 저와 손주들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둘째는 제가 온몸으로 막아준 덕에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구르는 과정에서 무릎에 찰과상을 입고 머리를 살짝 부딪혔기에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가 없었는데 이 사고로 허리를 삐끗해 디스크가 생겼고 다리 인대가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손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없었더라면 손주는 그대로 차에 치였을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경찰, 그리고 운전자 모두가 제 희생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자식들이 오니 그나마 마음이 놓였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저보다는 손주들이 더 걱정이었던지 먼저 손주 쪽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둘째의 머리는 이상이 없었지만 혹이 조금 생겨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무릎의 찰과상도 잘 소독하여 퇴원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의사에게 이것저것 물었고 이내 아들은 저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깟 애 하나 못 봐서 애를 다치게 해요.
그러니까 애가 공 때문에 뛰어나갈 때까지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은 둘째의 연약한 피부를 언급하며 얼마나 다칠 뻔했는지 아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셋째 돌보고 있었지. 더워서 그런지 때를 많이 썼어. 라고 설명했지만 아들은 어머니께서 겨우 목숨 걸고 구했다지만 우리가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애를 맡았으니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구하시려면 제대로 구하셔야죠. 머리까지 다쳤잖아요. 아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키즈카페 잘만 가시다가 왜 하필 더운 날에 놀이터를 가신 거예요? 라며 묻자 저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내 용돈을 아끼느라 키즈카페 대신 놀이터에 갔던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식 다쳐서 속상한 건 이해하지만 막말은 하지 말아라. 생활비 못 올려준다며 키즈카페 가지 말라고 한 건 너였잖아. 이용료가 올라 어쩔 수 없이 놀이터에 간 거였어. 의사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답답했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병원에서 큰소리 내지 마십시오. 제가 보아하니 어머님께 그러실 일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손주를 구하려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으셨고 자식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의 목숨을 구했으면 감사해야지 손주 조금 다친 걸로 부모를 타박하는 건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사가 내 편을 들어준 통쾌함보다는 이렇게까지 아들 내외에게 무시당하며 사는 내 처지가 드러났다는 생각에 더 서러웠습니다. 저는 입원 절차를 밟고 그동안의 고된 몸을 쉬면서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들 내외는 미안한 마음으로 과일 주스를 사들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제 합가를 끝내고 싶다. 집에서 나갈 테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전세금은 이미 사업에 썼고 당장은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일단 전세금만큼 대출을 받을 테니 이자는 알아서 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메우고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태어날 때까지 아들 내외와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아들은 전세금을 돌려주었습니다. 마침 전세 계약 기간도 몇 달 남기고 끝나 합의하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집은 비록 낡았지만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편하게 누워 잠도 자고 손주들 때문에 보지 못했던 TV도 밤새 보며 제 입맛에 맞는 요리도 하며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손주를 구할 때 생긴 허리 디스크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